여기서 몰래 보는 것보단 구독을 누르고 편히 보시오.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해준다면 고맙겠소. 아직도 구독 안 누르다니 빨리 누르시오. 묵룡천마 제19막 안개 속의 문지기와 시면의 이정표 폐허가 된 천마신교 총본산 그 죽음의 도시를 뒤로하고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의 그 험난함과는 사뭇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독고행과 백호의 발걸음은 지친 기색 없이 대지를 딛고 있었으나 그들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신만대산 특유의 음습한 기운조차 침범하지 못할 만큼 서늘하고도 정제되어 있었다. 그것은 천마의 석실에서 마주한 텅 빈 공백이 독고행의 무공을 심공에 가깝게 만들었다. 벽면에 새겨진 10인의 실패한 천마들이 남긴 절규와 천유성이 남긴 무의 흔적을 목도한 독고행의 기운은 이제 예전처럼 거칠게 날뛰지 않았다. 자아의 순리와 혈령의 패도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진하며 그의 전신을 휘감고 있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산의 중턱, 본산과 외곽을 나누는 경계선 즈음에 이르렀을 때였다. 독고행의 걸음이 소리 없이 멈추었다. 앞서 걷던 그가 멈추자 뒤따르던 백호 역시 본능적으로 적혈도의 자루에 손을 올리며 시선을 전방으로 고정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인형 하나가 늙은 소나무 가지 위에 깃털처럼 가볍게 앉아 있었다. 칠흑 같은 흙이를 걸치고 있었으나 바람이 불어도 그의 옷자락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그 공간에 박제된 그림자처럼 기척이 없었다. 그는 현 마교의 문지기이자 본산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는 고수 한마육이었다. 한마는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다. 흰 자위가 없이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진 기이한 눈동자가 독고행을 응시하자 주변의 공간이 일렁이는 듯한 착시가 일어났다.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산자가 걸어 나오다니 정말 오랜만에 사람들을 보는구나. 빈폐허에서 무엇을 찾는지는 모르나 이곳은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을 터. 한마의 목소리는 고막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뇌리 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 몽환적이었다. 그는 독고행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을 탐색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정파의 첩자인지 아니면 마교의 생존자인지 구분하려는 의도였다. 독고행은 고개를 들어 한마를 응시했다. 얼마 전에 자신이었다면 저 기이한 눈빛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해졌을 터였다. 허나 지금 독고행의 단전에서는 석실의 벽면에서 얻은 비워야 채운다는 이치가 떠리를 틀며 한마가 뿜어내는 환영의 파동을 차분하게 밀어내고 있었다. 딱히 뭘 찾으러 온 것은 아니나 여기 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하면 되지 않겠소? 독고행의 담담한 대답에 한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것이 허세인지 자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겠다. 그 순간 한마의 신형이 안개처럼 흩어졌다. 순간 독고행의 눈앞 불과 한 뼘 거리에서 한마의 손가락이 미간을 향해 쇄도했다. 살기는 없었으나 뇌를 뒤흔들어 폐인으로 만들 수 있는 환영마공의 진수였다. 백호가 적혈도를 뽑으려 했으나 독고행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그의 눈동자가 자줏빛으로 번뜩였다. 초대 천마가 남긴 자연과 마의 합일에 초입에 들어선 독고행의 감각에 한마가 펼치는 수십 개의 허상은 그저 흐르는 물 위에 비친 달그림자에 불과했다. 독고행은 허상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공간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한마의 손가락이 닿기 직전 독고행이 손을 뻗어 허공을 가볍게 움켜쥐었다. 그러자 안개처럼 흩어졌던 한마의 실체가 거짓말처럼 독고행의 소나기에 잡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한마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의 환영마공은 절정 고수조차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절기였다. 하물며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기운에 의해 전신이 결박당해 허공에 띄워지는
굴욕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독고행의 소나귀에서 전해지는 힘은 강압적이지 않았으나 환마의 내공 흐름을 올가매는 끈적하고도 묵직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총본사는 텅 비어 있는데 당신 같은 고수가 왜 이곳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군. 독고행은 제압된 환마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환마는 반항하려 내력을 끌어올렸으나 독고행의 기운이 태산처럼 눌러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속절없이 당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 독고행은 환마를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으며 산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안개가 거친 산기슭. 그곳에서는 조천익이 보낸 무림맹, 추격대와 사파의 무리들이 힘없는 하급 마교도들을 색출하여 유린당한 시체들이 있었다. 눈을 뜨고 보아라. 산 아래에서는 힘없는 마교인들이 정파와 사파 놈들에게 짐승처럼 사냥당하여 죽고 있다. 내가 가진 그 정도 무공이라면 죽은 폐허를 지킬 게 아니라 산 아래의 사람들을 지켰어야 했다. 환마는 독고행의 일갈에 천율했다. 단순히 무공이 강한 자가 아니었다. 멸망한 마교의 잔해 위에서 잊혀진 마교의 교리를 논하는 자였다. 환마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폐허를 보고 실망했느냐? 어리석은 건. 우리 마교는 힘이다. 정파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게 무림이다. 마교 본다는 정파놈들에게 심판을 내릴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을 인내하고 그날을 위해 참고 있다. 내 놈도 마교인이라면 그날을 위해 천마님께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게 좋을 것이다. 환마는 10만대 산에 더 깊고 험한 봉우리,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북쪽의 험준한 산세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진정한 태양인 마교본단과 천마님은 더 깊고 어두운 계곡 너머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나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본 폐허는 그저 과거의 허물을 벗어둔 미끼일 뿐이지. 독고행의 눈이 가늘어졌다. 역시 그랬다. 지하석실에서 보았던 10인의 실패 기록과 혈마심의 진실. 천마는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거나 감추기 위해 깊은 어둠 속으로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가라 오늘은 길을 비켜주마. 환마가 손을 휘젓자 산길을 막고 있던 짙은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혔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품은 그 이질적인 힘으로 행여나 천마님과 교단의 행보를 방해할 때는 교주님의 친위대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독고행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보겠소. 지금 당장 천마와 부딪힐 이유는 없었다. 그에게는 먼저 처리해야 할 외부의 적들이 있었고 마교 본산에 오른 것은 천유성의 전음에 이곳에 왔으나 만나지 못했다. 독고행과 백호는 환마를 뒤로하고 산을 내려왔다. 안개가 거친 산길 아래 10만대 산의 출구에는 또 다른 살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조천익이 무림맹에서 급파했던 무림맹 추격대가 협곡의 입구를 틀어막고 있었다. 철사련의 무리가 전멸한 지 하루도 안 되어 협곡의 입구까지 빠르게 많은 인원들이 집결했다. 전석으로 가까운 곳에 있던 사파 무리와 정파의 사람들까지 꽤나 모아놓은 듯 했다. 10만대 산의 초입을 가로막은 무리들은 무림맹의 급박한 지령을 받고 달려온 추격대였다. 그들은 겉으로는 무림맹의 깃발을 앞세우고 있었으나 그 대열의 실체는 탐욕에 눈먼 정파의 하급 무사들과 돈으로 매수된 사파의 낭인들이 뒤섞인 기형적인 집단에 불과했다. 그들의 눈은 독고행과 백호를 상처 입은 도망자로 오판한 채 목에 걸린 현상금을 셈하며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저놈들이다. 잡아라. 목을 빼는 자에게 후한 보상을 하겠다. 지휘관의 고함과 함께 수십 명의 무인들이 일제히 쇄도했다. 검과 도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으나 백호는 등 뒤에 맨 적혈도를 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두꺼운 검은 천에 묶인 돌을 맨 채 덤벼드는 적들을 향해 우직하게 가슴을 폈다. 귀찮게 구는군 피라미들이. 백호가 발을 구르며 단전의 내공을 폭발시켰다.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혈령지에서 재탄생한 백호의 막강한 내공이 실린 포효는 대기를 찢어발기는 충격파가 되어 전장을 덮쳤다. 선두에서 달려들던 무사들의 고막이 터져나가고 그들의 신형이 거대한 태풍에 휘말린 낙엽처럼 뒤로 튕겨나갔다. 그러나 살기를 품은 몇몇 고수들은 충격파를 뚫고 들어와 백호의 몸통과 팔다리를 향해 검을 찔러 넣었다. 챙, 챙.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백호의 몸이 분쇄되는 끔을 꾸었으나 현실은 검으로 한 철을 때린 듯 소나기가 터져나갔다. 백호는 가볍게 웃으며 순간 몸 주위의 호신 강기를 폭발시키자 붉은 기운이 몸 주위에서 삼장 밖까지 퍼져나가며 강기의 막을 형성했다. 백호의 피부 위로 흐르는 묵직한 호신 강기는 강철보다 단단했고 적들의 검은 백호의 살가죽을 뚫기는커녕 반탄력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다. 백호는 자신의 가슴을 찌른 채 부러진 칼자루를 쥐고 멍하니 서 있는 무사를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백호가 가볍게 팔을 휘두르자 팔에서 발생한 풍압만으로 무사 서넛이 허공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적혈도를 쓸 가치조차 없다는 듯 그는 오직 압도적인 육체의 강인함과 기세만으로 적들의 전의를 짓밟아버렸다. 백호가 전면에서 폭풍처럼 날뛰는 사이 독고행은 그 혼란의 틈바구니를 유령처럼 걸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저 삿갓쓴 녀석부터 처리한다. 쳐라. 덩치가 크고 강한 백호보다 독고행이 그나마 만만해 보였던 무림맹. 무사들의 외침과 함께 정파 소속의 고수들이 백호를 피해 독고행을 노리고 쇄도했다. 독고행은 피하지 않고 드저 다가오는 칼날들을 향해 손바닥을 가볍게 펼쳤다. 독고행의 전신에서 자줏빛 노을과 붉은 그림자가 섞인 기이한 공진이 일어났다. 자아신공과 혈역마공의 패도가 하나로 어우러진 절대적인 방벽이었다. 쇄도하던 적들의 검기는 독고행의 몸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비틀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늪에 빠진 것처럼 적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무거워졌다. 독고행이 손을 가볍게 털어내자 억눌려 있던 기운이 폭발하며 호신강기가 팽창했다. 쾅! 독고행을 에워쌌던 10여 명의 고수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그들은 독고행의 옷자락 하나 스치지 못했다. 압도적인 격차. 그것은 무공의 대결이 아니라 자연재해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함과도 같았다. 순식간에 추격되는 괴멸되었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자들과 부러진 칼날만이 뒹굴고 있었고 독고행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추격대 지휘관, 청이단 소속의 정파 무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지휘관은 검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살려주시오. 우리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오. 독고행은 그를 죽이는 대신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서늘한 눈빛으로 그의 영혼을 꿰뚫듯 응시했다. 가서 전해라. 위선에 찌든 정파 무림맹 전체에게 말이다. 독고행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지휘관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너희가 정의라는 이름 뒤에 숨겨온 추악한 탐욕과 힘없는 자들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러 조만간 내가 찾아갈 것이라고. 그때는 무림에서 무림맹은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믿는 돈과 권력, 그리고 그 견고한 성벽 뒤에 숨어 목을 씻고 기다려라. 지휘관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고 살아남은 패잔병들도 기어이 살기를 찾아 흩어졌다. 백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독고행의 곁으로 다가왔다. 너무 점잖게 경고한 거 아니냐? 그냥 다 묻어버리지. 살아있는 공포가 죽은 시체보다 더 멀리 퍼지는 법이다. 저들은 맹으로 돌아가 우리의 공포를 전염시킬 것이다. 독고행은 10만 대산의 출구를 등지고 섰다. 뒤에는 마교의 폐허가, 앞에는 위선으로 가득 찬 강호가 펼쳐져 있었다. 가자. 이제 숨을 곳은 없다. 우리가 곧 전장이다.
두 늑대는 전의를 상실한 추격대가 남긴 길을 따라 유유히 산길을 내려갔다. 습기를 머금은 농림의 깊은 골짜기, 흑풍채의 연병장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단우는 막루에서 내려와 갓 생산된 흑염탄의 첫 번째 완성품들을 차가운 눈으로 검수하고 있었다. 병령문 잠입 당시 입수한 병령뢰 제조법과 황궁 군기시에서 훔쳐본 대량 생산 기술이 결합된 흉물이었으나 이론과 실전은 다른 법이었다. 대량 생산된 물건이 불발된다면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짐일 뿐이었다. 물건을 싣는다. 장소는 회암곡이다. 단운의 짧은 명령에 장철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조창인 흑풍채를 노출시킬 수는 없었다. 단운은 거래를 위해 본거지에서 수십 리 떨어진 인적 없는 석회암 지대인 회암곡을 시연 장소로 택했다. 그날 밤 회암곡의 깊은 골짜기에는 기이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음습한 공터에는 복면을 하거나 신분을 감춘 수십 명의 인형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하오문의 잔당, 전쟁 중인 사파 문파의 장로들, 그리고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암시장의 거물들이었다. 서로를 믿지 못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으나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은 것은 단 하나. 병령문의 비기를 능가하는 새로운 힘에 대한 소문이었다. 단우는 검은 삿갓을 눌러쓰고 하관에는 복면을 쓴 채 바위 위에 섰다. 그는 자신의 정체는 물론 이 물건의 출처가 흑풍채라는 사실조차 철저히 숨겼다. 먼 길 오느라 수고들 했소. 긴 말은 필요 없겠지. 단운의 변조된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구매자들 중 누군가 험상궂은 인상의 사파의 장로가 코웃음을 쳤다. 소문만 요란하지 병력탄 흉내나 낸 조악한 물건이라면 내 손에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던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단우는 대꾸하지 않았고 대신 손짓 한 번으로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다. 흑풍채 산적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흑염탄 한 발을 골짜기 반대편 거대한 바위들이 쌓여있는 절벽 아래로 던졌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검은 구체가 바위 틈에 박히는 순간이었다. 대기가 찢겨나가는 파여름과 함께 시커먼 버섯구름이 솟구쳐 올랐다. 일반 화약의 붉은 불꽃이 아닌 유황과 도끼가 섞인 검푸른 화염이 바위를 집어삼켰다. 집채만한 바위들이 산산조각이 나 가루가 되어 쏟아져 내렸다. 폭풍에 휘말린 아름드리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나갔고 폭심지 주변의 땅은 검게 그을려 녹아내렸다. 흑염탄 안에 섞어 넣은 도끼와 쇠구슬 파편들이 사방으로 비산하며 반경 수십 장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무슨... 구매자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의심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눈동자는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 그리고 지독한 탐욕으로 물들었다. 이것은 무공의 고수라도 정면에서 맞으면 뼈도 추이지 못할 위력이었다.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힘. 자욱한 먼지구름이 거치기도 전에 단운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귓전을 때렸다. 보았는가? 이것이 너희가 살 물건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오직 황금으로만 거래한다. 침묵은 짧았고 현장은 시장터의 모습처럼 변했다. 사겠소. 내가 전량 다 사겠소. 웃기지 마라. 내가 2배를 주겠다.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로 먼저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 고함을 지르고 돈주머니를 흔들어댔다. 단우는 그 광경을 가면 뒤에서 냉소적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내는 돈은 이부상서의 탐욕을 채워줄 것이고 그들이 가져가는 흑염탄은 강호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줄을 서라. 물건은 충분하다. 단, 내 허락 없이 이 물건의 출처를 캐려하거나 꼬리를 붙이는 자는 다음 시연의 표적이 될 것이다. 단운의 서늘한 경고와 함께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되었다. 술에 가득
실려온 흑염탄이 팔려나가고 그 빈자리는 무거운 황금과 은자로 채워졌다. 거래가 끝나고 구매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단우는 텅 빈 수레를 바라보았다. 이부상서에게는 황금을, 조천익에게는 혼란을. 단우는 소매 속에 감춰둔 장부에서 누락시킨 특제 흑염탄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이 쥘 수 있는 강력한 패를 쥐게 되었다. 그는 흑풍채로 돌아가는 길, 망루의 난간에 앉아있던 검은 매 한 마리를 향해 팔을 뻗었다. 가서 전해라 광맥이 터졌다고. 조용한 혼잣말과 함께 서신을 매의 발목에 묶었다. 단운이 매를 날려보내자 검은 매는 농림의 숲을 가로질러 황궁이 있는 항도 쪽으로 쏜살같이 날아갔다. 그 서신을 받을 사람은 오직 한 명, 이부상서였고, 이부상서는 광맥이라는 암호를 보고 새로운 자금줄인 흑염탄이 성공적으로 유통되었음을 알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을 것이나, 그 광맥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조여올 화약고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터였다. 단우는 멀어지는 매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이부상서, 그리고 조천이, 너희들의 이름은 이곳 농림의 흙먼지 속에 묻힐 것이다. 농림을 빠져나간 검은 연기는 바람을 타고 강우의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제 곧 무림맹이 통제할 수 없는 굉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이며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단운의 목적이 드러날 것이다. 위선의 독대, 멈춘 금맥과 흔들리는 맹기, 무림맹 중추전한 수백 개의 장명 등이 뿜어내는 불빛의 화려함 속에,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재무당주 조천익은 싸늘하게 식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앞에 놓인 황궁의 밀서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방금 전 이부상서의 인장이 찍혀 도착한 서신이었다. 10만대산 입구로 보낸 추격대가 전멸했다는 비보와 함께 자금상납이 지체될 것 같다는 자신의 보고에 대한 답신이었다. 평소에 탐욕스러운 이부상서라면 당장 자금을 가져오라며 길길이 날뛰거나 무림맹의 무능함을 질책하는 전령을 보냈을 터였다. 허나 도착한 서신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관대했다. 무림의 안정이 곧 황씨의 안녕이니 자금은 서두르지 않아도 좋네. 자네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자네와 나의 관계가 오래오래 가지 않겠는가. 당장의 급한 불은 껐으니 걱정 말고 무림맹의 안정을 취하는데 힘을 쓰게나. 이부상서가 보낸 답신에 글자 사이로 배어 나오는 것은 관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유일한 돈줄이 아니다. 라는 서늘한 경고였다. 조천익의 가늘게 뜬 눈매가 매섭게 빛났다. 서두르지 않아도 좋다? 급한 불을 껐다니. 그 탐욕스러운 늙은이가 돈 앞에서 인내심을 발휘할 리가 없지. 조천익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대체제가 생겼다는 말이었다. 자신이 쥐고 있던 금맥 외에 황궁으로 흘러 들어가는 또 다른 거대한 줄기가 생긴 것이다. 단운, 그놈인가? 며칠 전부터 황궁 내부에서 감지된 단운의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이 이부상서의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하지만 조천익은 고개를 저었다. 단운은 자신이 심어놓은 사냥개에 불과했다. 그가 제 아무리 날뛰어봤자 황궁의 법도 안에서 움직이는 장기말일 뿐, 감히 자신을 배신하고 독자적인 금맥을 뚫을 그릇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누군가 있다. 나의 입지를 흔들고 황궁과 직통하려는 다른 세력이. 조천익은 서신을 촛불에 태워버렸다. 재가 되어 바스러지는 종이를 보며 그는 표정을 갈무리했다. 밖에서 밀려오는 정체불명의 마교 잔당들과 안에서 조여오는 정치적 고립, 자신이 짠 완벽한 계산판 위로 통제할 수 없는 오물들이 튀고 있었다. 하지만 조천익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감은 그를 더욱 냉혹하고 치밀하게 만들었다. 그는 시종을 불러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다. 각 문파의 장로들을
대전으로 들라하라. 중추전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강호의 태산북두라 불리는 고수들이 입장했다. 비록 태화검존의 패배와 자존심의 상처로 인해 화산파는 스스로 산문을 걸어 잠그고 맹을 떠났으나 무림맹의 위세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화산의 이탈은 남은 구파일방의 결속력을 기형적으로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화산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각 문파의 알력 다툼이 외부의 적 앞에서는 표독스러운 살기로 변모에 뭉쳐 있었기 때문이다. 빨리 구독하세요. 좌측 상석에는 묵직한 가사를 걸친 노승, 소림사의 계율원장 광명대사가 자리 잡았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문의 항마 기운은 화산의 매화검기와는 또 다른 중압감으로 대전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옆으로는 무당파의 장로 청어도장이 태극해검을 등 뒤에 맨 채 서늘한 눈빛을 빛내고 있었고, 점창, 공동, 아미의 고수들 또한 각자의 병장기를 움켜쥔 채 기운을 갈무리하고 있었다. 화산파라는 거목이 뽑혀나갔지만 숲은 여전히 울창했고 그 안에는 범과 용들이 득실거렸다. 조천익은 그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무림맹주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모두 10만 대산 입구에서 벌어진 참극을 들으셨을 것이오. 조천익이 손짓하자 시종들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 위에는 10만 대산 입구에서 회수해 온 처참하게 훼손된 청이단 무사들의 부러진 검과 찢어진 깃발들이 놓여 있었다. 마교의 잔당들이 다시 기어 나왔소. 그들은 자비가 없었으며 맹의 깃발을 짓밟고 우리 형제들을 도륙했소. 생존자의 전언에 따르면 그놈들은 스스로를 마교라 칭하며 맹의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오. 좌중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조천익은 독고행과 백호가 어떤 자들인지 몰랐다. 그저 자신을 습격했고 10만 대산의 폐허에서 기어나온 정체불명의 고수들로만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르는 적이 주는 공포는 더욱 큰 법이었다. 소림의 광명대사가 굵은 염주알을 굴리며 무거운 음성을 토해냈다. 나무 아미타불 마가 다시금 바로 하다니 태화 검종께서 천마지공에 패해 화산의 문을 걸어 잠근 틈을 타 요사스러운 무리들이 날뛰는군요. 허나 화산이 없다고 하여 정파의 검이 무뎌진 것은 아닙니다. 소림이 있는 한 마교의 발길이 중원을 더럽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무당의 청어 도장 역시 차갑게 거들었다. 무당의 검 또한 녹슬지 않았소. 그 마교인이 누구든 태극의 이치 아래 먼지로 돌아갈 것이오. 제무당주, 아직 정파의 정의는 죽지 않았소. 맹의 이름으로 10만 대산 입구를 봉쇄하고 놈들을 색출하겠소. 조천익은 내심 쾌재를 불렀다. 화산의 부재는 오히려 이들의 경쟁심과 적개심을 자극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의 기계에 감복할 따름이오. 허나 적은 교활하고 그 무공은 기이하오. 생존자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무기를 쓰지 않고도 우리 정예들을 제압했다고 하오. 방심해서는 안 돼요. 조천익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를 가리켰다. 따라서 본당주는 마교와의 전쟁을 대비해 각 정파의 협력을 받았으면 합니다. 각 문파는 정예의 고수들을 차출하여 항도와 맹의 주요 거점을 봉쇄하고 놈들이 제 발로 찾아오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완벽한 덫을 놓을 것이오. 조천익의 연기와 함께 대청 안의 정파 무리민들의 찬성하는 목소리에 대전이 쩌렁쩌렁 울렸다. 여러 정파 고수들의 살기가 하나로 뭉쳐 천장을 뚫을 듯 솟았다. 조천익은 그 거대한 힘의 파도를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갈증을 느꼈다. 이 힘들을 부리는 것은 나다. 하지만 나 자신이 약하다면
언제든 저들에게 혹은 그놈들에게 먹힐 수도 있다. 순간 조천익은 금룡도박장에서 자신의 절기를 쓰고도 제압을 당한 수모를 기억했다. 거기다 그놈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의가 발전하는 듯했다. 특히 생존자가 전해온 무기를 쓰지 않고 기세만으로 사람을 날려버리고 죽였다는 그 압도적인 무의에 대한 보고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조천익은 본래 강호의 절정 고수 반열에 오른 자였고 그의 동문무공인 적산파 천장과 황금주판술은 웬만한 문파의 장문인과도 겨룰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화산파가 말한 천마지공이나 흑혈마존을 상대하기엔 현재 자신의 무의는 너무나 약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 불안한 정국을 힘으로 찍어 누르기엔 이알이 부족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 조천익은 은밀히 소림의 광명 대사를 독대했다. 광명 대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광명 대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십니까? 재무당주. 조천익은 주위를 물린 뒤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둔 상자를 밀었다. 그 안에는 구하기 힘든 천년설삼과 막대한 양의 전표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맹의리에 헌신하시는 소림에 대한 저희 작은 성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광명 대사의 눈이 전표를 훑고 지나갔다. 소림이라 해도 속세의 재물이 필요 없는 곳은 아니었다. 특히 전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말씀해 보십시오. 최근 마교도들의 공격으로 인해 제 심신이 피폐해졌습니다. 또한 맹주대행으로서 전장에 나설 일이 많아질 듯하여 소림의 비보인 대환단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광명 대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대환단은 소림사에서도 극소수만이 복용할 수 있는 내공 증진의 영약이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단전이 파괴된 자도 복구시키며 무엇보다 복용 즉시 수십 년 이상의 공력을 증진시켜주는 전설의 단약이었다. 당주, 대환단은 소림 장문방장님의 허락 없이는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것은 수행이 부족한 자가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천익은 말을 끊고 상자 밑바닥을 열어보였다. 그곳에는 전표 다발이 한층 더 깔려 있었다. 황도 제1의 부호조차 평생 만져보지 못할 액수였다. 그리고 조천익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위장된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대사님,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제가 쓰러지면 맹의 지휘 체계가 무너집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파 무림을 위해서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광명 대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조천익이 탐욕스러운 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현재 무림맹을 굴러가게 하는 실질적인 힘이 그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또한 맹에 대한 소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조천익을 빚지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나무 아미타불. 정파의 안위를 위한 당주의 충심에 감복했습니다. 마침 제가 호신용으로 지니고 다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광명 대사는 품 안에서 낡은 목합을 꺼내 조천익에게 건넸다. 조천익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광명 대사가 물러가자마자 조천익은 밀실의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미친 듯이 목합을 열었다.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검붉은 환약, 대환단이 명뭉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조천익은 망설임 없이 대환단을 입에 털어 넣었다. 꿀꺽. 환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마자 뱃속에서 거대한 열기가 폭발했다. 크으. 조천익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소림의 정순한 양강지기가 그의 탁한 기혈을 강제로 뚫고 지나갔다. 뼈가 으스러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휩쓸었다. 하지만 조천익은 고통 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말라가던 내공이 샘물처럼 차오르고 있음을. 이미 절정의 경지에 있던 그의 내공 위에 대환단의 복용으로 한계를 돌파하고 있었다. 그는 운기조식에 들어갔다. 그의 전신에서 황금빛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며 그가 익히고 있던 적산파 천장의 위력이 한 단계, 아니 2단계 뛰어오르고 있었다. 화경의 문턱을 들어서는가?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마교든 천마지공 천유성이든 그 어떤 놈이 와도 상관없다. 심지어 나를 무시하는 이부상서 늙은이조차도. 조천익은 이를 악물었다. 힘이 차오를수록 그의 오만함도 함께 부풀어 올랐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조천익이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위험한 황금빛 광채가 서려 있었다. 소림의 대환단이 가진 영역이 그의 탁한 기혈을 뚫고 동문무공인 적산파 천장의 위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그는 허공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았다. 파직, 공기가 터지는 소리가 밀실을 울렸다. 힘이 끌어넘치는구나. 이것이라면 누구든 두렵지 않다. 조천익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누구도 자신을 얕볼 수 없는 완벽한 성벽을 쌓았다고 믿었다. 같은 시각 황도의 화려한 이부상서 저택. 이부상서는 밀실에서 단운이 보낸 전서구와 도착한 묵직한 상자를 열어보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신 황금이 가득 차 있었다. 단운이 농림에서 생산한 흑염탄을 강호의 암시장에 팔아넘기고 보낸 첫 번째 수익금이었다. 역시 단운이야.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조천익 그 놈이 찔끔거리며 보내던 돈과는 단위가 다르구나. 광맥이 터졌다는 게 빈말이 아니었어. 이부상서는 황금의 빛깔에 매료되어 손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허락한 폭약 사업이 이렇게나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만 취해 있었다. 정작 그 황금이 강호 전역의 통제 불능의 흑염탄을 뿌려댄 대가이며 그것이 곧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영모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강호의 어두운 뒷골목과 사파의 무기상들 사이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은 구체들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단운의 계획대로 화약은 이미 뇌관이 당겨진 채 세상의 밑바닥에 깔리고 있었다. 누군가 성냥 하나만 그어도 세상 전체가 불바다가 될 준비는 끝났다. 그리고 황도에서 멀리 떨어진 10만 대산을 벗어나는 황량한 광야에서 강호로 향하는 길목에 두 사내가 서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10만 대산의 붉은 안개가, 앞에는 위선으로 가득 찬 중원의 드넓은 대지가 펼쳐져 있었다. 독고행은 삿갓을 고쳐 쓰며 멀리 보이는 중원을 응시했다. 조천익은 지금 우릴 못 잡아 안달이 나 있을 것이고 황궁은 단운이 뭔가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독고행의 목소리는 건조했으나 그 안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백호가 적혈도를 고쳐 매며 으르렁거렸다. 복잡한 건 모르겠고 이제부터는 숨바꼭질이 아니라 사냥이라는 거지? 그래, 이제 숨을 곳은 없다. 우리가 곧 전장이다. 독고행과 백호는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두 늑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강호를 향해 뻗어나갔다. 조천익의 오판, 이부상서의 탐욕, 단운의 계략과 복수, 그리고 독고행과 백호의 행로. 거대한 폭발 직전의 고요함. 그렇게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막을 내리고 있었다.